안녕하세요. JD 부장연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반등하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25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 부장연구소 투자 현황 및 자산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VH체인저 120이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경기 둔화 우려에 투자 심리 악화, 채권 올라가고 달러 떨어지고 주식 혼조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2.35%, S&P 500 지수가 0.81% 떨어졌으나 다우존스 지수는 0.15% 올랐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시장이 반등하려면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올린다 했습니다.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8.5%를 넘어가는 극심한 수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리를 50bp씩 3번 올린다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 묻자 연준은 시장은 강하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미국 소비자의 소비 심리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 금리를 급격히 올려도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비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가 보입니다. 타깃과 월마트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 필수 소비재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소비 심리가 꺾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나스닥은 고꾸라졌고요. 얼마 전 JP모건 때문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유는 JP모건이 주택시장은 견조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 관련 충당금을 쌓지 않을 거다 얘기했고 시장은 반등했습니다. JP모건은 하루에 6% 넘게 올랐죠. 그러나 실제로 주택시장 침체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주택시장이 안 좋은 만큼 소비를 줄이고 있으며 앞으로 연준이 금리 올리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볼 수 있습니다. JP모건을 비롯한 투자은행들은 앞으로 연준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천문학적인 충당금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스냅이 실적 발표를 했고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 스냅은 인터넷 광고를 대표하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기업이 침체에 빠지면 광고비부터 줄입니다. 현재는 인터넷 광고 시장이 전부입니다. 신문 광고, 찌라시 광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업이 침체에 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여파로 어제 스냅은 43%, 메타는 7%, 알파벳은 4.95% 떨어졌습니다. 모든 지표가 침체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시장이 꺼진다고 연준이 시장을 받치는 패드풋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이죠.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증거를 찾아야 금리 상승을 멈추는데 그러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나타낸 이제 표인데요. 연준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하이힐드 스프레드일 것입니다. 2022년 5월 23일 월요일 현재 4.82% 수준입니다.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슬금슬금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 보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2022년 3월 코로나 위기 때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무려 11%에 육박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높죠.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의미하는 것은 정크본드 시장, 즉 비유량 회사채 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가장 우려합니다. 따라서 연준은 하이힐드 스프레드 시장이 7, 8% 정도 달려줘야 시장을 돌아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가야지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면 부도나는 기업들이 속출하기 시작하며 시장이 진정한 패닉이 올 것입니다. 그 전까지 연준은 시장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물가가 오른다면 50bp씩 지속적으로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부스틱 총재의 말처럼 심각한 경제 혼란 없이 인플레이션을 목표 범위로 되돌릴 수 있을까? 시장은 이미 연준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로 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연준보다는 매뉴얼을 믿기로 합니다. 시장은 위기와 기회를 주가로 보여주기 때문이죠. 서브 이슈입니다. 이민은 가지 않기로 했다. 한때 이민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보다는 지금은 한국에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소수민족이므로 차별받을 수밖에 없고 개인의 성취에 있어서 높은 곳까지 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국은 여행 가는 것 정도에 만족하려 합니다. 왜 소수민족은 차별을 받을까? 존 제이 미어샤이머 교수는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에서 국가란 대단히 큰 공통성을 갖고 그 공동체에 강한 충성심을 표시하는 큰 집합체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가는 언제 태어났을까? 18세기 유럽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적으로 민족주의적 국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 어떤 국가가 있었을까? 대부분 나라들은 왕정 국가였습니다. 왕정 국가와 민족주의적 국가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왕정 국가는 왕권 신수설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모든 주권은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족주의적 국가는 주권은 국민에게 있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헌법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계는 왕정 국가에서 민족주의적 국가로 바뀌게 되었을까? 프랑스 혁명 때문입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루이 16세의 목이 잘렸죠. 그리고 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프랑스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국민들이 프랑스처럼 왕의 목을 자르고 공화국을 선포한다면 왕들은 공경에 처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은 프랑스로의 수출도 금지하고 필요하다면 전쟁도 불사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나폴레옹 시절 오히려 유럽의 패권국이 됩니다. 프랑스는 어떻게 유럽의 패권국이 되었습니까? 민족주의적 국가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왕정 국가의 전투를 하는 군인들은 범죄자, 불황아, 거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이 전투가 벌어졌을 때 가장 큰 목표는 생존이었습니다. 그래서 탈령이 속출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공화정이었고 국민이 군인이었습니다. 국민이 군인인 곳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며 나라를 지키려는 정신이 투철합니다. 따라서 국민군의 충성심은 왕정 국가의 군인들을 압도합니다. 나폴레옹은 연전연승했고 유럽의 패권국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가장 큰 목적은 생존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생존하려면 왕정 국가에서 민족주의적 국가로 변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급속도로 민족주의적 국가로 변신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미국과 같은 공화국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본, 영국과 같은 나라들은 왕은 있지만 실권은 국회가 갖고 있는 입헌군주국으로 바뀝니다. 입헌군주국도 국민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주의는 반드시 배타성을 지닙니다. 왜냐하면 국가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 건설은 문화를 단일화해야 합니다. 한국과 같은 같은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는 문화의 단일화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는 다수 집단이 소수 집단을 제거하는 것이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단일화되어야 진정한 민족주의적 국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전통을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같이 살았어도 제거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제노사이드입니다. 집단 학살이죠. 예를 들어 루안다에서 투티족이 후투족을 제거했던 일이나 미얀마의 로힝야족 학살은 이런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빌미가 된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 주민에 대한 차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9세기 초반 제국주의를 거치면서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은 모두 민족주의적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철저히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 국민의 교육을 제한하고 경제를 파괴하고 젊은이들을 징집하고 농장을 수탈하며 노예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가건 민족주의적 국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민을 간다면 후진국으로 가지 않고 선진국으로 갈 것 아닙니까? 선진국은 이러한 민족주의적 성질이 강한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여행객이 아닌 이민자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아무리 시민권을 따도 이민자일 뿐입니다. 이민자는 그 나라에 살면서 소수 민족이므로 차별을 받게 됩니다. 민족주의적 색채가 옅고 가장 차별이 덜하다는 미국을 봅시다. 미국은 인종의 용광로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제가 보기엔 앵글로색슨이 지배하는 백인 국가일 뿐입니다. 백인 중에서 왜 앵글로색슨이냐? 이들이 미국에 초기 정착한 퓨리턴, 청교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청교도들은 신교입니다. 이들은 유럽의 신교 박해와 가난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건설했죠.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잘 살게 되자 유럽에서 미국으로 대거 이민을 오게 됩니다. 신교도들은 독일, 네덜란드 등의 주민들도 있지만 이탈리아, 아일랜드 계열도 있습니다. 백인의 하층민은 이탈리아, 아일랜드 계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국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박해한 카톨릭 말이죠. 그래서 뉴욕의 빈민가에서 이탈리아 마피아가 성장한 것입니다. 물론 성공한 아일랜드계도 있습니다. 부시 바이든과 같은 가문 말이죠. 그러나 미국의 주류는 개신교 앵글로색슨의 백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중 카톨릭인 경우는 케네디 등 소수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백인 앵글로색슨 개신교가 지배하는 나라이니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는 당연히 차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대학을 미국의 수능 점수인 SAT로만 간다면 미국의 명문대인 아이비리그는 아시아 유대인이 대부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백인들을 뽑기 위해 SAT로만 뽑지 않습니다. 소위 아빠 찬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기여 입학제죠. 예를 들어서 하버드를 나온 아빠가 유명한 부자입니다. 그러면 아들은 아빠가 큰 돈을 기부하고 아들을 하버드에 꽂아줍니다. 이것이 아빠 찬스죠. 물론 아빠가 하버드를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뽑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친화력, 미래 성장성, 체육 활동 등에 점수할 수 없는 주관적인 것들을 대학 입학의 조건으로 우겨 넣습니다. 대학 입학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큰 것입니다. 한국에서 산다면 한국인이라면 대통령까지 될 수 있습니다. 신분상의 제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미국 등 외국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대통령은커녕 국회의원도 하기 힘듭니다. 회사에 들어가도 파트너는 꿈도 꾸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은 주로 회사를 창업합니다. 그래서 CEO가 될 수는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평범하게 사는 대부분의 이민자는 그래서 차별에 살아남으려면 힘들고 고단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민은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장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시장이 반등하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